이번에는요, 여론조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어느 여론조사가 됐든지 간에 친여 성향이든 아니든 간에 윤석열 후보의 우세가 하나도 예외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른 경향도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SBS가 말이죠. 27일부터 28일까지 바로 이제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조사한 내용이에요. 넥스트 리서치에 의해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무선은 86, 유선은 14%인데 응답률은 19.0%, 5,286명을 접촉해서 1,007명 조사가 성공이 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선 대선 지지도의 경우에는요, 오차 범위 안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윤석열 대신에 리드하고 있습니다. 34.4 대 32.7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4.2, 안철수 2.8, 김동연은 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간에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요, 이재명이가 45.1, 그 다음에 윤석열 41.9, 오차 범위 안에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그 다음에 심상정은 0.4가 안철수고 심상정은 0.5%고요. 김동연은 제로네요. 제로. 자, 이 정도가 되면 김동연 후보 저는 뭐 과감하게 철회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든 야든 분명히 한쪽으로 줄을 서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 중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사가 바로 리얼미터 조사가 있는데, 이 리얼미터는 이제 YTN 의뢰도 매주 월요일 날 나오는 정기조사죠. 윤석열 43.7, 이재명 35.1입니다. 그래서 이 8% 정도 윤석열이가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 TBS 조사, 이 KSOI에 의뢰한 건데요. 이 KSOI는 김갑수, 여러분들 뭐 방송 많이 나오는 김갑수 있죠? 진보 성향의 좌파. 윤석열 41.8, 그 다음에 이재명이 39.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KSOI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최저 2.8%에서 지금 최고 8.6%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중앙일보는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했는데, 엠브레인 퍼블릭도요, 친여 성향이에요. 여기도 전화 면접. 아까 SBS도 전화 면접입니다. 전화 면접은 전반적으로 이재명이가 유리하게 나와요. 이재명 36.1, 윤석열 38.9. 그래서 이 엠브레인 퍼블릭에서도요, 2.8%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엠브레인 퍼블릭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지금 현재 20대와 30대가 이번 당선의 가장 큰 스윙 보터층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0대하고 30대를 보면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앞섭니다. 20대에서는 비슷합니다. 20대에서는 4명의 후보에게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요. 전부 두 자릿수. 그래서 윤석열은 21.9, 이재명은 19.7, 심상정 16.9, 그 다음에 안철수가 13.9입니다. 그리고 30대의 경우에도요, 윤석열이가 39.4, 이재명은 28.9. 그래서요,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9% 정도, 약 10% 앞서는 거죠. 28.9 대 39.4니까. 40대가 가면 또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40대 가면 이재명이 압도적이에요. 이재명 54.6, 윤석열 24.6. 그래서 30%포인트 정도나 40대에서 윤석열로, 이재명으로 쏠려 있어요. 50대도 10% 정도 이재명으로 쏠려 있어요. 48.9 대 38.1. 자, 그런데 60대로 가면요, 40대와 반대입니다. 윤석열이 58.4,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9.1. 절반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이재묵 한국외대 정형외과 교수가 하는 분석인데, 대부분의 대선이 D-100일에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있더라도 선거 당일엔 박빙의 승부를 겨루기 때문에 부동층의 표심이 중요하다. 2030 세대의 투표로는 높아지는 추세다. 그리고 이들은 4월 재보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표심 영향력을 체감한 세대다. 이들의 표 방향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재묵 한국 외대 교수의 평가와 전망이 맞는다고 친다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왜냐하면 20대에서는 뭐 비슷하게 이재명하고 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30대에서는요, 무려 9% 차이, 즉 거의 10%나 차이가 나요. 39.4 대 28.9. 이 표심이 잘 유지되도록 윤석열 쪽에서는 철저히 전략적 선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본 처음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머니투데이, 이 머니투데이 더 300이 말이죠. 매주 이제 월요일 통합 지지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통합 지지율은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들 굉장히 이 여론조사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서울대학의 한규섭 신방송학과죠, 일종의 한규섭 교수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기관마다 들쭉날쭉, 그 다음에 기간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사 기관에 따라서 들쭉날쭉, 이거 뭐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한쪽으로만, 즉 이재명 쪽으로만 많이 기울고 있고, 윤석열 쪽은 마치 고의적으로 지지율이 나오지 않게 했듯이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또 떨어지는 지지율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거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느냐, 이런 이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동일한 날짜에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조사 업체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조사 문항도 다르고 또 이 면접이냐 ARS냐에 따라서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러한 이 말하자면 여론조사 기관마다의 특성, 조사 방법상의 특성, 문항상의 특성,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가중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해서 이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개발한 팀이 바로 서울대의 한규섭 교수팀이다. 이렇게 머니투데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머니투데이 설명에 따르면은 이 서울대 폴랩, 즉 연구소인데요, 한규섭 교수의 연구팀입니다. 이 폴랩, 즉 폴리티컬 랩이라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이 폴랩이 2017년대 19대 대선 당시에 국내 처음으로 미국 스탠포드대의 사이먼 잭맨 교수 연구팀이 고안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이 여론조사 기관들의 이 경향성을 보정한 추정값을 매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석한 기법은요, 이보다도 더 진화한 기법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과 달리 조사업체의 경향성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한규섭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는 조사업체들의 경향성 변화 폭이 약 4.9% 정도 있는데 평균, 우리 한국은 말이죠, 2배가 넘는 10.6%에 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그 정도가 시기에 따라서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예컨대 비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던 A 업체의 조사가 어느 한순간에 C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내놓는 방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특정 조사업체에 대한 경향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조사 결과를 자주 발표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결과를 내놓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도 또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규섭 교수는 이러한 한국적 조사 환경을 고려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조사기관의 최신 경향성을 모델링한 지지율 추정값을 제시해서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려는 그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방법을 통해서 금년도에 말이죠, 금년도에 선관위에 등록한 조사 내용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305개나 돼요. 305개. 그래서 이 305개를 이 한규섭 이 연구팀에서 개발한 이 고유한 이 조사 방법론을 대입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42%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6.3%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4.4, 심상정 3.7, 김동영 1%로 집계됐어요. 자, 이걸 보면 말이죠, 금년 1년 내내 분석했으니까 42%, 36%, 6% 차이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이 결과를 내놨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앞에서 20대, 30대 하나만 딱 이 비교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 분석은 중앙일보가 바로 엠블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 스윙 보터라고 이 평가를 받는 20대와 30대에서 윤석열 후보의 상당한 이 우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보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 한규섭 서울대 이 언론학과 교수가 분석한 이 흐름을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서 지금 선거를 유도해 지금 이끌고 있다. 이런 지금 잠정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 말이죠, 조직선거라기보다도 바람선거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바람 한번 잘못하면요, 휙휙 날아가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종일관, 특히 공약과 관련된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캠프에서 각별한 이 보좌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번 선거 지금 여당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잖아요. 쉽게 해서 감이 안 되는 이재명이를 내놓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다 보니까 정권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윤의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 누구죠? 황운하잖아요. 이 울산 경찰청장 해가지고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황운하 의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항력 빈곤층이다, 고령층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하하는 입장문을 어젯밤에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황운하의 입장문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문제되는 부분을 싹 다 지워버렸어요. 예, 지워버렸어.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전말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쭉 자세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말이죠. 페북에 뭐라고 올렸느냐면,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가 끝내 성공을 거두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핵심은 윤석열 지지자들 저항력층,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이러니까 저항력, 빈곤, 고령층, 이거 문제가 많다. 그야말로 특정 계층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거 황운하 이거 수준 이하예요. 이것도 고민정이나 비슷하니 황운하 수준 이하예요. 자, 그래서 수준 이하의 장문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이런 입장을 내놨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군사 쿠데타의 아픈 상처와 어두운 기억들이 미쳐 정리되지도 못했는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윤석열이라는 뉴스는 무참하다. 철학도 비전도 연일 무지와 무능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 대안이 된다면 역사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본인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무능한 황운하예요. 그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극치라는 사실은 이미 거듭 확인되고 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그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실제로 윤석열의 지지층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항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수구 언론들이 거짓과 선동이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니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이제 문제가 많이 비하 논란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제 날이 새니까 이 해당 부분 삭제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에 올려놨냐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그가 어떤 국정 철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냐면요. 어젯밤 늦게 포스팅됐던 제 글을 아침에 일어나 다시 읽어보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수정했다. 그 삭제된 부분이 캡처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초고의 글이 퇴고 과정에서 수정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밤사이에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마음의 불편을 겪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보수성향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일반론적 해석에 근거한 표현이었을 뿐 특정 계층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이러면서요. 마지막 문장, 즉 보수 성향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일반론적 해석에 근거한 표현이었을 뿐 특정 계층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이 부분은요. 지금은 또 삭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황운하가 말이죠. 이 진보 좌파 인사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비판, 이런 부분을 마치 자기가 노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기술을 하고 생각하는 인식의 틀을 가졌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조국 사태 때 철저히 봤잖아요. 조국이 옛날 순수 민간인일 때 서울대 교수할 때 비판했던 그러한 문구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그게 전부 자기한테 돌아오는 부배랑이 됐잖아요. 이 황운하가 오늘 내는 입장도 전부 본인한테 해당돼요. 얼마나 본인이 무능한지. 예.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비판을 한다면, 우선 윤 후보 지지층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황운하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 학력, 경제적인 계층 인식을 모두 구분해서 조사하는 것은요. NBS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유일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 20일, 24일 실시한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후보 지지층은 황운하가 얘기하는 지지층하고는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윤 후보가 35, 이재명은 32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윤 후보가 20, 이재명이 16. 윤 후보가 높아요. 30, 40대는 이재명이가 높아요. 그리고 50부터는 윤석열이 높아. 그리고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1, 이재명이 31이에요. 그리고 전문대 재학 이상은 윤 후보가 32고 이재명이가 34, 오히려 높아요. 그리고 경제적 계층 인식,
상위 계층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윤 후보 지지는 38, 이재명 37 엇비슷합니다. 중위 계층은 윤 37, 이재명이 33이에요. 하위 계층은 윤이 34, 이재명이 31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그 다음에 20대하고 50대 이상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후보가 높이 받는 건 나타나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상중하 계층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 황운하가 지 멋대로 해석해서 지금 이러한 입장을 담아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식한 거죠. 11월 26일 날 대검을 압수수색했어요. 이 대검 압수수색한 것은 이성윤 누굽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 외압을 행사했다. 이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이제 이런 김학의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 공소를 하니까 이 기소장을 이제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공소장이 말이죠. 언론에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박범계가 딱 치고 나선 게 뭐냐? 이 공소장 과연 누가 유출했는지 범인을 잡아라. 감찰도 하고 수사에 나섰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현직 검사니까 그리고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이 내용들 현직 검사와 관련된 것은 공수처의 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어요. 그래서 과연 이성윤이의 공소장을 누가 언론에 유출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사생행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친여 단체죠. 여기서 고발했어요. 말하자면 누가 유출했는지 제대로 수사를 하라. 예. 이렇게 되니까 공수처가 한 6개월 만에서 칼을 빼들었어요. 근데 칼 뺄 때 지난 6월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영장을 신청한 공수처나 아니면 영장을 발부한 판사,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무능하기는 똑같아.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이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11월 26일 날 1차 압수수색할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다시 2차 압수수색을 합니다. 지난번 1차 이 압수수색할 때와 거의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사자들이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요. 왜 이렇게 엉터리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즉 법원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서 또 엉터리 내용을 기재해서 그리고 제대로 기재할 수사 대상과 또 이 수사 방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 기술해야 되는데 영장에 그런 것들은 적시하지 않은 채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2차 영장, 1차 영장 발부한 검사가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 문성관 부장판사예요. 이 사람은요, 이 공수처의 연국 공수처 차장검사고요. 법원에서 3차례에 걸쳐서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법조 일각에서는 공수처 영장은 무조건 발부한다. 이런 뒷말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3번씩이나 같이 근무했느냐? 2003년도에서 2005년까지 문성관 부장판사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연국 차장검사 이게 판사 출신은요. 둘이 같이 근무했어요. 그 다음에 2008년과 2009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이게 2번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경우는요. 판사가 2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하겠어요. 2년이나 같이 근무했는데. 그 다음에 여운국 차장검사의 마지막 근무지가 어디냐면 서울고법인데 2012년도에서 14년까지 2년간 함께 또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운국은 이제 옷을 벗은 거죠.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어느 말까지 나오느냐? 공수처가 이 문성관 부장판사 배당에 맞춰서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소장 유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뭐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공소장을 유출했다. 이것을 고발한 단체 그리고 박범계가 당시 이걸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한 이유 바로 뭐냐?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이 공소장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가 없느냐? 판례상으로 보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여야 하는데 이 법원의 공소장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또 검찰 내부망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이 공소장은 검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밀을 보호해야 할 기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이 죄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차 때나 2차 때나 똑같이 이 허위영장이고 제대로 되어 있는 이유가 없어요. 즉, 피의자도 성명불상, 또 누설한 내용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누설.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윤 공범장 기소 2달 전에 이번에 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기된 수사 대상자들, 이 두 검사는요, 이미 원대 복귀를 했어요. 이 원대 복귀한 이유는 바로 박범계가 파견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대검에서 그걸 불허했어. 근데 파견 연장이 안 되니까 원대 복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대 복귀 대상 검사까지도 영장에 포함시킨 거예요. 뭐라고 공소장에 명기되어 있냐면 기소 당시 수사 라인 파견, 이런 대목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집행하고 있는 압수수색, 여기에서도 이 허위 영장 논란에도 지금 일어났는데 1차적으로 지난 26일 날 그대로 말하자면 대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반적인 큰 이제 흐름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주로 압수수색하는 부분은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7명 대상인데 그 중에 원대 복귀한 임세진 부장검사, 그 다음에 김경목 검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명기돼 있고, 공수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인적 사항과 함께 기소 당시 원 소속 어디 수사 라인이고 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원대 복귀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 무시하고 또 몰랐을 가능성, 이러니까 엉터리 영장 청구가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지금 대상이 된 검사들은 영장 청구서는 허위 공문서다,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입장문을 특히 밝혔어요. 임세진 부장검사가. 잠시 후에 임세진 부장검사 입장문을 또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허위 내용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실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수사팀 검사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정작 공소장을 유출한 피의자, 그리고 유출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소장 유출자는 뭐라고 적혀 있냐? 일체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유출 방법에 대해서는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에 전달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 자, 이런 부실수사, 이미 이 정도의 부실수사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 영장 청구하면서도 이 고발장 작성 지시자 그리고 작성 당사자 모두에 대해서 성명불상이라고 적은 바 있어요. 이렇게 부실수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이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설명한 압수수색 필요 사유도 굉장히 허술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최소한 참고인 진술이라든가 객관적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번에 공수처는 영장에 고발인 진술, 언론 보도, 수사 보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사 보고라고 하는 것은 지난 15일 작성된 공수처 자체 자료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체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하신데 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부실하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 관계자는요, 공수처가 부실하고 허위인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이해하기 어렵다. 예. 자, 이러한 엉터리 공수처.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당시 그야말로 이미 파견 근무 기간이 종료돼서 원대 복귀했던 임세진 부장검사가 오늘 공수처를 방문했어요. 공수처를 방문해서 관련 자료,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연락 등사를 신청하고 영장 작성자 및 결재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하면서 내놓은 이런 입장을 보면 말이죠, 공수처에서 임의로 제시한 서류만 가지고는 명백하게 이게 실수인지 허위인지를 알기 어려워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허위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의혹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요, 또 인적 사항을 또 이 임 부장검사는요, 이성윤 공수장 유출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는 영장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일치할 수 없는 형사사법 공무원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공수장 편집본을 받아서 SNS로 기자들에게 전송했다,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임세진 부장검사는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수사할 때 공소장, 조서, 수사서류 등을 지휘부서뿐만 아니라 수사관과 실무관에게도
공유해서 의견을 묻고 오타까지도 확인한다. 그런데 피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했다면, 그러니까 성명불상자잖아요. 말하자면 모든 수사 관계자들이 전부 다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거야말로 우려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려되지. 여러분들도 뭐 같은 생각이시죠? 그러면서요, 또 대검 감찰을 통해서 수사팀이 공소장 제출 전에 조회한 내역이 없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그 자료를 확보했느냐고 공수처에 물어보니까 확보를 안 했다고 한다. 그것도 확보 안 해놓고 기소 이후에는 검찰 구성원 모두 검색이 가능한데 왜 수사팀을 대상으로 정했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SNS를 통해 기자에게 전송했다고 본다면 SNS를 압수수색하면 되는데 검찰 내부 메신저나 이메일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는 것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열람 등사 신청을 하는 것이고, 공수처에서도 소명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신청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 공수처 얼마나 엉터리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는요,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홀대론이 말이죠. 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불거져서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홀대하는 측에서 의도적으로 홀대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설령 홀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언론에 나가서 뒤집어 까발기는 이준석이야말로 더 이해가 안 된다. 예. 저는 그런 입장을, 그런 논평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또 홀대까지 받느냐, 이것도 짚어볼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조수진 최고위원, 그러자면 조수진하고요, 이준석과는 좀 상극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걸 보면 완전히 이준석을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중앙선대위에서 말이죠, 뭐라고 했냐, 선대위가 닻을 올리면 최고위원이나 이런 직함은 활동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셔야 한다. 저도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은 내년 3월 9일까지는 중단하고 공보단장만 충실할 것이다. 예. 그리고 선대위 활동은 선대위 직함을 가지고 한다. 저뿐만 아니라 공보단장만 충실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대위 활동은 선대위 직함을 가지고 하고 저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선대위 직함에서 지금 이준석이 뭐죠?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에요. 그리고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에요. 대표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러느냐? 상임 선대위원장은 누구 밑에 있죠? 윤석열 후보 밑에 있어요. 밑이죠. 총괄이 있고 그 다음에가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서열 준서라. 당에 있다면은 당 대표가 최종적인 마지막 결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대위를 딱 들어오면 최종적인 마지막 결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준석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패싱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결정하면 그걸로 끝. 예. 당 대표일 때야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이제는 이준석이 파이널 이런 이 결재권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충청행 일정 이거 자기는 신문 보고서에 알았다. 이거 굉장히 불만을 표출했어요. 불만을 표출하고 나도 일정이 있다. 오늘 일정이 오후 일정이 빡빡하다. 이 외교 사진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전부 그래서 이 충청행에 이준석 대표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를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진 선대위 공보실장이죠. 공보단장. 공보단장의 자격으로 이준석 당신도 윤석열 밑에 있어. 까부지 말고 이제 더 이상 패싱하는 말 쓰지 마. 선대위 체제에서의 위계 질서를 좀 지켜. 이런 강한 입장문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대위 출범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패싱 논란을 가급적이면 빨리 말하자면 잠재우겠다. 이런 입장에서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일격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청년위가 어제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이 청년위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청년위는 경선에서 윤 후보 캠프 청년 특보를 맡은 정예찬 씨가 주도를 했고 이준석 대표나 청년 목표로 전출된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또 배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이 대표 간의 불협화음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이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